안녕하세요. 조정현입니다. 어제 촬영일 기점으로 어제 이제 7월 모의고사가 치러졌었는데 일단 결과에 상관없이 시험 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영어 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평을 좀 하자면 쉽지 않았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굉장히 쉽게 나와서 1등급이 19.1%로 나왔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웠고 반면에 조금 많이 어렵게 출제된 3월이랑 5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약간 쉬운 정도. 그러니까 예상하자면 1등급이 한 8, 9%? 한 7에서 한 9%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해요. 쉬운 시험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멘탈이 부서진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도 풀이 들어가 봅시다. 당일날 바로 오답률이 공개가 됐어요. 요 1위부터 7위까지 문항들을 풀어볼 건데 일단 오답률 1위 문항은 빈칸 추론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빈칸 추론 마지막 문제가 보통 오답률 1, 2비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이었는데 오답률 73.2%로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이게 조금 난이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 34번이 오답률 1위라는 거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 시험 시간 내에 시간 분배에 실패해서 문항들을 일부 버리게 된다면 가장 1순위로 버리는 게 뭡니까? 34번을 보통 버려요. 2순위가 33번을 버리고 이런데 얘가 오답률 1이라는 거는 난이도가 높기도 했지만 34번이 어렵기도 했지만 아마 시간 조절에 실패한 학생들이 34번을 그냥 찍었을 확률이 좀 있다라는 게 보여요. 오답률 2위, 3위. 오. 36번, 7번이 뭔지 알아요? 둘 다 순서 배열입니다. 순서 배열 두 문항이 되게 눈에 띄게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순서 배열 두 개가 다 무난하게 쉬웠습니다. 반면에 7월 교육청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순서 두 개가 사실은 이번 시험의 킬러 문항 중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답률 4위 23번 주제 문제고요. 오답률 5위가 21번 함축의미 추론, 오답률 6위가 24번 제목인데 야 이거 세 개가 되게 눈에 띕니다. 이 세 문제가 같은 페이지에 나오는 거 알죠? 우리 듣기 끝내놓고 20번까지 나오는 이 페이지 다음에 3페이지 가면 이 3페이지에 있는 세 문제들인데 여기다가 이제 22번 요지까지 합쳐가지고 흔히 우리가 대입파악이라고 부르죠. 이 대입파악이 세 개가 좀 다 까다롭게 나왔어요. 22번은 원래 쉬우니까 걔는 좀 제껴놓고 보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대입파악 문항이 되게 까다롭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푸시는 여러분들은 좀 당황했을 수 있어요. 듣기 끝내놓고 딱 3페이지 들어갔더니 잘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느꼈을 수 있는데 여기부터 이렇게 약간 템포가 무너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변별력이 생각보다 대입학에서 많이 나왔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쓴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이따 풀 때도 얘기하겠지만 문장 하나가 7줄짜리도 여기에 출제가 됐어요. 대입학에. 해석도 좀 까다로웠을 거고 어휘도 어려웠고 구문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대입학 세문항이 생각보다 크게 변수가 됐었을 것 같다. 그리고 오답률 7위 31번 빈칸 추론 첫 번째 문제인데 얘는 뭐 지문이 조금 까다롭긴 했지만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 일단 대입 파악이 눈에 띄게 어렵게 출제됐다. 이 기조가 그대로 간다고 치면은 이번에 특히 이 파트에서 오답이 좀 많은 학생들은 대입 파악을 방심하지 말고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이 꽤 어렵게 출제가 됐다. 약간 출제된 방식도 좀 다르니까 해설을 꼭 들어보셨으면 해요. 자, 오답률 1위부터 순서대로 봅시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촌스럽게 감기에 걸렸는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버렸더니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목소리가 낫고 나서 영상을 찍을까 기다릴까 하다가 그때 되면 여러분이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조금 무리해서 찍고 있습니다. 좀 듣기 싫어도 양해를 부탁드려요. 34번부터 볼게요. 오답률 1위. 전형적으로 간주된다. 중요하다고 간주가 된다. 잠깐만 시작부터 플러스를 뿌려놨는데 뭐가 중요한데?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방향성이 들어가면 이 문장에 메시지가 들어있죠. 중요하다라고 일반적으로 간주가 돼. 뭐 하는 게? 확실히 해주는 게. 뭘 확실히 해? 동물의 종들이 go extinct 멸종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간주가 돼. unless 만약 뭐만 아니라면 그들이 nasty가 뭐 불쾌한 골칫거리 정도로 해석해요.
얘네가 뭐 예를 들어 모기나 요새 이슈가 되는 러브버그처럼 진짜 골치 아픈 놈들이 아니라고 전제하면 동물의 종들이 멸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스피시스들이 멸종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일단 들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종들은 스트레스홀드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홀드는 원래 뭐 문지방, 문턱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 그래서는 단어를 임계점, 기준점이라고 줬어요. 대부분의 종들이 어떤 멸종 이 기준점이 있을 때 이거보다는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according to this argument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많지 않답니다. 뭐가 많지 않은데? Really much of a general problem. 얘 자세히 보면 이탈릭체로 써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들은 멸종될 정도로 이 기준선이 있으면 그거보다는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어떤 포괄적이고 넓은 광범위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포커스는 뭐냐?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은 단순히 특정한 위기에 처한 종들의 하위 집합에 포커스가 있게 됩니다. 여기 지금 단어 두 개가 제너럴도 이탈릭체로 기울여 써 있었는데 강조가 된 거죠. 스페시픽도 강조가 돼 있어요. 근데 관계를 보니까 이거 두 개 반이어네. 그럼 잠깐만 내용 조금만 정리하고 갈게요.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종들을 멸종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대부분의 종들은 그 멸종 임계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제너럴한 문제는 아니고 특정하게 위험에 처한 종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가한다. 요 종은 지금 멸종될 것 같아. 이런 상태라는 거죠. 포커스는 스페시픽이다. 근데 but 꺾어요. 뭘 반대로 바꿀 건가 보네. 그러나 suppose that 가정해보자 이거야. 이 단위가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자 하는 단위가 not a species 한 종이 아니라 또는 단순한 딱 한 종이 아니라 but 생태계라고 가정해보자. 또는 그들의 서포팅하는 서식지라고 가정해보자 이겁니다. 여기에서 약간 느꼈어야 돼요. 지금 위에서는 스페시픽한 스피시스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게 아니라 좀 넓은 범위의 생태계나 해비텟 같은 단위로 한번 봐볼래? 이게 우리가 집중하는 단위다라고 고려를 해보자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스피시스라는 거는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뭐를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코시스템과 서퍼링 해비텟 얘를 중점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생태계를 한 종 단위로 작게 보자는 거예요? 넓게 보자는 거예요? 넓게 보자는 얘기고 이 정도면 우리 독해를 좀 하는 친구들은 대조를 눈치챘어야 돼요. 이 글에서 앞에 나온 제너럴 프로블럼을 A라고 보고 이거의 반이어인 스페시픽을 B라고 보자면 앞에서 요 but 앞에서는 제너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포커스가 없고 스페시픽이 중요한 애였는데 지금부터는 이 스페시픽이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넓은 범위의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봐보자입니다. A가 플러스로 바뀌어 있다. Suppose 그러면 가정해보자 이겁니다. 에코시스템 안에 블랭크하다고. 자 일단 블랭크의 힌트가 되는 단어가 에코시스템이 앞에 있으니까 이 블랭크는 A에 관한 얘기여야 될 겁니다. 생태계를 좀 넓은 단위로 보고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줘야 될 거다. 자 블랭크 하고 나면 It's the system. 시스템이래요. 계속 넓은 얘기를 하죠. 뭐 하는 게 needs to stay above the threshold. 이제는 그 멸종의 임계점 위쪽에 위치해야 되는 게 그럴 필요가 있는 거는 단일한 종이 아니라 뭐다? 시스템이다. 그리고 방향성은 여기에 나타나죠. 이제 우리가 임계점 위쪽으로 지켜줘야 되는 이 위에 머무른 상태를 유지해줘야 되는 중요한 놈은 누구야? A다. In this case, 지금 이런 경우에 물론 여전히 중요하긴 하대요. 뭐가? 지키는 것이 뭘 지킬 건데? species. 특정한 종들이 그들의 특정한 임계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프로텍트 해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while이니까 꺾이겠죠. 얘네가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누구야?
It's not sufficient just to do this.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B를 지키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것만 하면 안 돼. B가 진짜 얘만 지키면 되는 그런 애가 아니다. 불충분하다.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유지 가능성이라는 건 현재 이제 뭘 요구하냐면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대요. B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한다. 이게 뭔데?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거랍니다. 어디를? A를. 생태계를 보존시켜주는 걸 필요로 하고 또 어디를? habitat, 서식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충분한 수준으로 지켜줘야 된대요. 뭐 할 정도로? 수많은 상호 연관된 종들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이제는 중요하다. 그럼 계속해서 A가 플러스하게 나오죠. 만약에 sustainability가 weak, 떨어지게 되면 이게 갑자기 뭐가 돼? 훨씬 더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sustainability, 그럼 얘가 A겠네. 얘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죠. 그림 뭐 엄청나게 어렵진 않고 스피시스와 시스템을 대조하는 글이구나 정도 눈치채고 나면 에코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얘에 관한 A의 특성 빈칸에 필요하겠죠. 1번 균형은 comes from chaos. 어떤 혼돈이나 혼란으로부터 균형이 온다. 무슨 혼돈 혼란이 어디 나오지? 이 글에 언급된 바가 없어요. 2번 changes. 변화가 일어나면 이러한 변화들은 are naturally reversible. 자연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무슨 변화가 생겨서 뭐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가만두면 자연적으로 좋아질 거야. 이런 글인가? reversible 하지 않아요. 글에 따르면. 왜? weak sustainability가 한번 생겨나면 이게 뭐가 될 수 있어?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자연적으로 회복할 거다, 돌아갈 거다라는 거랑 내용상 반대되죠. 3번 오직 다른 종이 뭔가를 잃어야만 한 종이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데 이 글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었냐면 종들끼리 상호 연결돼 있다 했어요. 이거는 제로섬 게임인가? 승자 패자가 나뉘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느낌의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승패자가 나뉘고 있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4번 What seems good.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뭐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는 언급된 바가 전혀 없죠. 겉보기에 뭐 속으로 보기에 이런 게 아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고 5번이 당연히 답이어야 할 텐데 선지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의존한다. 다른 모든 것에. A란 놈은 B라는 놈과 상호 연결돼 있다. 지금 이렇게 쓴 거죠. 모든 것은 다른 놈들과 서로 연결돼서 의존한다. 이게 무슨 단어로 나왔다고요? 요거. interrelated species. 또는 아니면 생태계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게 서로 지속 가능해야 되고 한쪽이 약해지면 문제가 발생해 이런 단어를 썼으니까 전체 시스템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 모든 게 엮여 있다. 재진술이 조금 까다로웠지만 답 찍을 수 있겠죠. 5번입니다. 그 다음 5단면 2위 36번. 코가 계속 막혀가지고 말하다 이렇게 약간 말을 절고 그러고 있는데 자, 그 다음 36번 5단면 2위 볼게요.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C로 시작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잡았을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많은 학생들이 CBA 5번을 좀 찍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웠고 되게 좋은 문제다. 가봅시다. 사회적인 곤충들은 알람 페로몬을 사용해서 경고합니다. 연관된 개체들에게 위험해 라고 경고를 준대요. 그러면 뭐 아래쪽에서 뭐 알러트 한다거나 알람 페로몬 같은 거 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되겠죠. A번 스팅박스. 뭐 냄새 나는 벌레 아니면 막대벌레 이런 애들 얘기를 하니까 이거 지금 예시인가? 스페시픽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만약에 A로 이어지려면 얘가 소셜 인섹트의 일종이면서 연관된 종에게 위험을 경고해주는 애들이면 될 겁니다. 봐볼게요. 이 벌레들 그리고 많은 다른 벌레들은 분비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불쾌한 액체를 생성해낸대요. 이 액체는 뭐 하려고 생성하는 거냐? 의도가 돼 있대요.
공격자를 fight off, 쫓아내려고. 잠깐만. 이거는 그냥 액체 만들어 갖고 공격한다는 얘기 아니야. 너 오지 마 이렇게 쫓아낸다. 이게 왜 위험을 경고하는 거죠? 달라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A번은 이상해라고 느꼈어야 되고, 영어에서 이렇게 대쉬가 연달아 나올 때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냥 점프 뛰어서 일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놓고 문장 끝내놓고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 가서 해석한다. 이게 뭔데? 불쾌한 건데 때때로는 강력하게 팽전트. 고급어휘가 나왔네. 톡 쏘는 정도로 해석해요. 톡 쏘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할 수도 있냐면 caustic, 이게 부식성의 정도로 해석해요. 부식성이면서 해로운 어떤 액체를 생성한대요. 근데 시험장에서 아마 이 어휘 두 개 몰랐을 거예요. 이거 수험생 수준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두 개 몰랐다고 하면 그냥 harmful이랑 같이 가는 위험한 놈이구나 정도 하시면 되겠죠. 이 해로운 것들을 생산해내는데 일단 alert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fight off,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 나온 거에 예시로 부적절하죠. A로 시작하기는 안 될 것 같고, B번 독성이 있는 종들은 종종 광고한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측면을. 이거는 시그널인데? 지시사가 있으니까 일단 밑줄이든 뭐든 표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을 갖다가 광고하는데 뭘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배색을 통해서 광고한대요. 이게 뭐라 불려? Aposematic coloration이라고 불린대요. 그들의 이러한 특성이 뭔데? 무슨 특성? 소셜 인섹트가 알람 페로몬을 사용한다는 특성을 광고를 한다고? 조금만 더 읽어볼까? 예를 들겠대요. 아, 그러면 이 예시가 지금 이러한 특성을 색깔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거의 예시겠죠? 블리스터 비를 중에서는 몇몇 종들이 검정색인데 눈에 띄는 빨강, 오렌지, 옐로우 밴드나 스팟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Do not touch, 나 만지지 마 라는 걸 신호할 수 있대요. 잠깐만 스탑. 위에 나온 소셜 인섹트는 사회적인 곤충이라서 나랑 연관되어 있는 개체, 내 동료, 사회적으로 나랑 엮여있는 애들한테 야 위험해 라고 경고를 해준대요. 근데 얘는 이 디스어스펙트를 광고하는 애는 예시를 들었더니 뭐야? 나 건들지 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위에서 위험을 related individual한테 알러트 시키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B번도 처음으로 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아마 B번 앞에는 자기들이 어떤 위험한 놈이다 라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C번 시그널 또 있네. Such chemical signals. 혹시 본인 푸신 시험지에 여기에 뭐 표시가 돼 있으면 되게 잘하신 거예요. 서치는 그러한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앞문장에 그러한 화학적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화학 신호 있나? 케미컬이라는 단어가 직접 없긴 하지만 페로몬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거 화학 신호 맞지 뭐. 그러한 화학적 신호들은 종종 사용됩니다. 뭐 하려고? 아유, 어휘로도 힌트를 많이 주네. 알러트 하려고, 경고해 주려고. 뭐에게? 어떤 침입자의 군집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경고하기 위해 시그널을 쓰고, 그리고 이러한 이걸 또 디즈 알람이라고 표현해 버렸네. 알람 C로 시작해야겠죠. 이러한 알람들은 뭘 야기할 수 있냐? 엄청난 숫자의 일개미나 벌들이 그들의 둥지로부터 흘러나오도록 해요. 뭐 하려고? 그들의 둥지 동료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도록. 그야 온다, 도망가자, 아니면 같이 싸우자 이렇게 경고를 보내준다. C번은 당연히 처음으로 와줘야겠죠. 문제는 C로 시작한 거 그렇게 안 어려워요. A인지 B인지 여기가 이 문제의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읽어볼게요. 화학적 신호들이 또한 보내질 수 있다. 다른 종의 개체들에게도 화학적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아, 그 위에 놈은 뭐였는데? 나랑 연관된, 나랑 같은 종에게 시그널을 보낸 거고, 지금부터는 다른 종한테 비슷하게 뭐 페로몬 같은 걸 뿌리면 되나 봐요. A번 스팅박스, 얘네가 다른 종에게 어떤 페로몬 같은 걸 뿌리는 놈들이면 되겠죠? 그 예시로 적절하겠죠. C번에 이런 버그들은 액체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공격자를 공격해서 내쫓으려고 한다. 이 액체를 케미컬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지, 충분히. 케미컬 시그널. 이걸 통해서 얘를 내쫓으려고 한다.
어태커는 나랑 같은 종은 아니겠죠. 내가 개미일 때 다른 개미를 어태커라고 부르진 않을 거고, 뭐 예를 들어 사마귀 이런 애들이라고 치면 이 un어태커가 individuals of a different species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안 될 거 없다. 그냥 B번. 독성이 있는 종들은 종종 광고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측면을 배색을 통해 광고하는데 무슨 측면? 화학적 신호가 보내질 수 있다는 게 측면인가? 다른 종들에게 화학적 신호가 보내질 수 있어. 나는 그걸 보낼 수 있는 놈이야 라는 거를 컬러레이션을 통해서 광고한다고? 예시 좀 볼게요. 몇몇 블리스터 비닐들은 블랙인데 뭐 이런 화려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서 do not touch를 얘기할 수 있다. 여기가 이렇게 완전 X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A만큼 부드럽게 붙는 느낌까지는 잘 안 들어요. 한 3모 정도. 그럼 쌤 B보다 A가 좋아 보이니까 여기서 답 찍습니까? 절대 안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 여기까지 가서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죠. 이렇게 끝까지 판단을 하려면 이 마지막까지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냥 글 다 읽으세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B번 읽고 있었으니까 끝까지 읽을게요. 색깔을 통해서 나 만지지 마라. 신호하는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다른 블리스터 비닐들은 전체적으로 검정색이나 푸른 색깔이면서도 그러나 고통스러운 화상 같은 걸 야기할 능력이 있답니다. 두나터치가 화상이야? 화상을 갑자기 야기하네. A번도 끝까지 읽어볼게요. 얘네는 해로운 액체로 어태커를 공격합니다. 블리스터 비닐들은 그렇게 이름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방어적인 분비물이 있는데 그게 뭔데? 캔서리딘이라는 방어적인 분비물이 특히나 강력하고 이게 어떤 화학적인 화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블리스터 비틀인 거야. 사실 블리스터란 단어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는 단어인데 이게 물집이란 뜻이에요. 물집. 얘가 왜 물집 비틀이냐? 이거 만지면 화학적으로 뭐 이렇게 burn이 생기니까 물집 비틀이다 이거야. 자, 여기가 어려워요. A, B, B, A. 뭘로 갈 거냐? 일단 지금 수업을 수강하고 계신 학생들이라면 제 수업을 지금 현강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눈에 보였으면 좋냐? 이 chemical burn이에요. A번에 chemical burn, B번에도 causing a painful burn. 이 둘 다 A, B의 화상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B번은 자연스럽게 화상을 그냥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A번은 야, 너 그 화상을 일으킨 애가 누군 줄 알아? 캔서리딘이라는 화학 물질이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뭔데? 수업 듣는 친구들 알죠? 인트로라고 합니다. 인트로? 도입이나 소개라고 해석하는데 순서나 삽입 같은 파트에서 어떤 인물이라든지 지금처럼 물질, 화학 물질 같은 거 또는 어떤 작품이라든지 뭐 이런 역사적인 사건 같은 거를 가지고 소개해주는 표현들이 올 때가 있어요. 소개. 이 화학물질은 지금 캔서리딘이야. 또는 이 인물은 직업이 뭐야? 나이가 몇 살이야? 남자야? 이 작품은 누가 만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오면 얘 어디로 가야 된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을 때 이 소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뭔 솔? 다시. A번에서는 화학적 burn을 야기시키는 게 캔서리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반면에 B번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painful burn, 그냥 화상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이렇게 2번 반복될 때 A가 뒤로 가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화학적 burn을 야기시킨 거 캔서리딘이야 라는 얘기를 이미 화학적 burn을 얘기를 앞에서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소개해준다? 이거보다는 처음 burning이 언급되는 부분에서 캔서리딘이 먼저 와주고 얘가 야기시키는 건데 아까 얘기한 그 캔서리딘 때문에 painful burn 야기할 수 있다. 요런 얘기. 그래서 이 인트로란 개념이 떠올랐던 친구들은 A가 먼저 있어야 될 거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독해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A부터 먼저 오게 됐을 때는 이 A번의 스팅 버그나 스틱 인섹트 같은 것들이 뭐의 예시일 거냐면 C번 끄트머리에 다른 종에게
화학적 시그널을 보내는 거에 예시여야 되죠. 진짜 그러냐? 어태커에게 화학적 신호를 보내가지고 얘를 지금 내쫓으려고 하거나 캔서 리딩 같은 걸 통해서 똑같이 내쫓는 거네. 어태커한테 케미컬 번을 준다. A 다음에 B를 이으면 이 턱식 스피시스가 뭐가 되냐면 이 블리스터 중에서 블리스터 비틀 중에 독성을 가진 종들이 될 거예요. 이제 이게 설명이 되지. 나 건들면 화학적으로 버닝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뭘로 광고해? 예를 들어서 블리스터 비를 지금까지 얘기했던 블리스터 비를 중에 어떤 애들이 있다? 나 만지면 다친다라고 색깔로서 광고하는 애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요렇게 붙이면 자연스럽죠. 근데 C 다음에 만약에 B가 먼저 나왔다고 치고 A를 한번 이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 This suspect of themselves가 C번에 불명확하게 언급이 돼 있고요. 이게 뭔데? 어스펙트가 뭔데?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도 색깔을 통해서 광고하다가 그러나 색깔이 검거나 푸른색으로 경고를 하지 않는데도 위험한 애들이 있다. B 다음에 A로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블리스터 비틀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스팅크 버그, 스틱 인섹트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첫 문장에 뭐가 빠지냐? 컬러에 대한 얘기가 아예 빠져버려요. 아니 지금 B번은 컬러 얘기를 한참 하고 컬러레이션이 있어. 어포스메릭 컬러레이션이야. 이 얘기를 하고 예시까지 들었는데 A번은 컬러가 빠져버리게 된다. 거기다가 아까 이미 화학적으로 화상 입힌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캔서리딘이 그걸 일으키는 애다라고 언급하는 게 어렵지만 부자연스럽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답이 4번을 찍었어야 한다. 순서 문제 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다음 37번 이어서 바로 볼게요. Sanctuaries 조수 보호 구역이라는 것들은 a semi-contrived setting 반 정도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환경인데 처음 봤었을 때는 되게 비슷해 보인다. 동물원이랑. 왜? 동물들이 갇혀 있거든. 어디에? enclosure. 어떤 감금 구역에. 그리고 이 감금 구역은 자연적인 환경을 갖다 흉내낸 거래요. 동물원이랑 비슷하지. 호랑이 가둬놓고 나무 심어놓고. 그리고 이건 유사해. 유사한 애니멀을 키워내는 그런 테크닉들이 사용이 된다. 같은 단어가 지금 2번 나왔습니다. sanctuary가 동물원이랑 좀 비슷하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동물들도 심지어 있냐면 투어리스트들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동물도 마치 동물원처럼 넣어 놓는데요. 그게 생츄어리다. 그러면 요약하자면 여기 지금 위에 글은 생츄어리가 동물원이랑 비슷해 보인다 정도? A번 많은 생츄어리 모델들은 작동시킵니다. 혼합된 접근성을 갖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왜 혼합되어 있는데? 이 혼합된 시설 안에서 어떤 한쪽 사이드는 오픈이 돼 있대요. 누구에게? 에코 투어리스트에게. 이 투어리스트들이 이 사이드가 오픈되어 있는 이 사이드가 such animal을 indefinitely 무한하게 hold 가둬두고 있대요. 이건 시그널 아니야? 오픈되어 있는 사이드에서는 동물들을 무한하게 가둔다. 기한 없이. 여기 뭐 무한하다? 약간 언급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서 또 어디가 있냐? Rehabilitation Side라는 곳이 있는데 재활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클로젯 닫혀 있대요. A, B 쪼개주는 게 좋겠다. A는 뭐야? 투어리스트를 위한 공간. B번 Rehabilitation Side는 클로젯 닫혀 있대요. 대중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동물들이 뭐 할 수 있냐? 프라이버시를 유지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런 공간이 있다. 자, 생추어리는 동물원이랑 비슷하다라는 언급 다음에 믹스된 시설들을 갖고 있는데 한쪽은 오픈돼 있고 한쪽은 닫혀 있다. A번은 일단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는 어려워요. 동물원이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세모 정도 되는 것 같다. 완전히 X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세모 정도. B번 however에 일단 역접 표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동물원이랑은 대조적으로 잠깐만 벌써 좋아. 위에서 주된 내용이 뭐였다? 동물원이랑 유사하다. 근데 그러나 나왔으니까 동물원이랑 이제 다르다고 해주면 되는데 이게 동물원이랑 컨트라스트가 다르다는 거니까 벌써 좋아요.
그러나 동물원이랑은 대조적으로 생츄어리의 목적은 뭐냐면 동물을 가지고 캡티브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캡티브는 감금된이라는 뜻이 있죠. 목적이 뭐야? 그 동물들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hold, 가둬두는 거야. 언제까지? Until such a time as 예를 들어 이 정도 시간까지 동물을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건데 무슨 시간인데 얘네가 rehabilitated 재활되고 안전하게 다시 야생으로 풀어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가두는 게 목적이다. 자, B번 어떻습니까? 완벽해요. 유사하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 완벽하고. C번 There are also가 힌트가 되죠. 순접이네. 또한 이 놓아주기 이전에 enclosure 가둬두는 공간이 있는데 이건 뭔데? 이 공간은 의도를 갖고 있대요. 자연 환경을 흉내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한 가깝게 흉내낸답니다. 뭐 하려고? 어떤 동물이 릴리즈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연이랑 최대한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도 있다는 겁니다. 뭐 한 다음에 시간이 보내지고 난 다음에 인공적 환경에서 의료적인 재활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미리부터 야생 같은 환경으로 꾸며놓은 프리-릴리즈 인클로저가 있다. 이거 한 문장이네. 일단 C번 판단. also enclosure가 있다라고 하면 앞에 enclosure가 있다라고 있어야 되는데 있긴 해요. Animals are kept in enclosures. 요거는 괜찮긴 한데 동물원에 관한 논의가 아예 빠져버렸기 때문에 얘는 동그라미까지 안 나옵니다. 얘도 한 3모 정도. 근데 다행히 B번이 깔끔한 동그라미가 먼저 나왔으니까 B번부터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B로 먼저 가봅시다. 그 다음 A와 C를 이어볼게요. 몇몇 동물들은 아마 무기한적으로 갇혀 있을 수 있어. 뭐 때문에? 복잡한 요소들 때문에. 이 복잡한 요소가 막는데요. 얘네가 야생으로 나갔을 때 생존할 가능성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다리가 하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몇몇 동물들은 무기한적으로 갇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B번 다음에는 무기한적으로 갇혀 있다는 언급이 있으면 좋겠죠? A부터 가볼까? 많은 생츄어리 모델들은 믹스드 돼 있는데 뭐랑 뭐로? 오픈 사이드로. 오픈 아까 A로 줬죠? 여기서는 such animal. A로 시작하게 되면 지금 방금 나왔던 야생으로 나갔을 때 문제가 있는 놈들이 되겠죠. 걔네를 무기한적으로 가둬둘 수 있대. 그러한 동물을. 그리고 rehabilitation 사이드가 있는데 여기는 리커버하는 구역이다. 어때? 완벽합니다. Such animals indefinitely가 너무 깔끔하게 붙어요. 그러면 C를 가면 어떻게 될 건데? Pre-release한 enclosure가 있다. 얘는 의학적인 재활 이후에 동물을 갖다가 릴리즈 하려고 한다. 잠깐만. B번에서는 릴리즈를 안 한다 그랬거든. 왜? 얘네 야생 나가면 죽어. 근데 C번은 순접을 써놓고서 얘네 풀어주려고 그 준비시키는 그 엔클로저가 있다라고 하니까 B 다음 C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여기를 먼저 의심해봤어야 된다. 이거 죄송해요. C를 A를 먼저 넣고 나면 무기한적으로 동물 가둬놓은 데가 있고 회복을 위한 곳이 있다. 그 다음 C를 붙이면 여기 나오네. 요거 메디컬 리해빌리테이션 하고 난 다음에 야생으로 풀어주기 전에 그 회복 이후에 두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끄트머리가 회복으로 끝났으니까 회복으로 내용이 깔끔하게 붙죠. 답은 B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이 세 개가 끝났고 그 다음 대입학으로 가볼게요. 23번. 어려웠어요. 대입학이 다 쉽지가 않다. 글의 내용도 좀 까다롭고 어휘도 까다롭고 그 다음에 선지가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빠르게 봅시다. 23번. 야생동물들 사이에 질병이 prevalence, 만연해 있는 것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가 비교될 수 있다. 빙하와. 오직 윗부분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보이는 건 빙하의 윗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윗부분은 뭔데? 아주 중요하지 않은 일부 소량이라는 거지. 전체 볼륨에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야? insignificant 하다. 그럼 다시 빙하랑 뭐가 똑같아? 야생동물 사이의 질병들이 비교될 수 있다라 그랬으니까 야생동물의 질병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일부인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그 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중요한 부분은 우리한테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좀 안 좋게 묘사하고 있다 정도 느꼈어야 하고, 두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어. 일단 두 가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바로 A, B를 나누시는 게 좋아요. 두 가지 주요한 원인이 뭔데? converge, 합쳐져 가지고 야기한대요. 이러한 시나리오를. 첫 번째 원인 뭐야? A. 첫 번째로는 왜 우리 눈에 동물들의 질병이 잘 안 보이냐? 매우 최근까지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연구가 과소평가된 탐구의 영역이었대요. 아, 좀 무시받는 영역이었다.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왜? 야생동물들의 질병이 뭐라고 생각되어 왔냐면 오직 in as much as는 뭐뭐만큼만 정도로 해석해요. 오직 이 질병이 인스트루먼탈하다라고 여겨지는 만큼만 적절하고 쓸만한 거다라고 여겨져 왔대요. 인스트루먼탈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거 외워두실게요. 인스트루먼탈, 도움이 되는, helpful이랑 동의어입니다. 야생동물들의 질병이라는 거는 도움이 되는 정도까지만 relevant한 거야. 근데 뭐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을 bettering, 좀 더 낫게 만든대요. 뭐에 대해? 인간과 가축 파퓰레이션들에게 영향을 주는 질병을 치료할 때 우리의 지식을 낮게 만드는 정도까지만 중요한 거고, 우리 지식을 낮게 만드는 게 아닌 야생동물 질병이야? 그럼 갖다 버려. 이렇게 봤단 거죠. 벌써 문장이 좀 무겁습니다. 한 문장이 4줄 오니까 해석이 좀 까다롭죠. 어쨌든 중요한 메시지는 과소평가됐다. 별 관심을 못 받았다. 그다음 second, 두 번째는 질병이란 게 뭐야? 근본적으로 아주 비밀스러운 페노메논인데 종종 뭐로부터 야기가 되냐면 많은 요소로부터 야기된대요. 야생동물의 질병이. 근데 이 많은 요소들이 뭐해? 동시에 인터랙트하면서 복잡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연구가 쉽지 않았다는 거네. 인간과 다른 동물들, 어떤 동물인데 under human control, 인간들이 통제하고 있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그런 동물들과 달리 야생 동물들은 anonymous, 익명이란 말이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알려져 있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 있어. 그들의 숫자와 whereabouts은 소재라고 해석해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소재지 같은 거를 추정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but 그럼 약간 마이너스 할 것 같다. 우리는 정확한 기록을 가질 수 없어. 왜? 어너니머스 하다며. 잘 안 보여. 게다가 in addition, 순접이니까 계속해서 단점 나오겠죠. 아프거나 죽은 동물들은 빠르게 assimilated, 동화가 돼. 어디로? 환경으로. 누구에 의해? 포식자가 잡아먹거나 아니면 scavenger, 청소부 정도로 해석해요. 하이에나나 대머리 독수리 같은 청소부 애들이 빨리 먹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병 걸려서 아프거나 죽었어. 우리 인간 눈에 안 보인다고. 이미 다른 애가 먹어치워서.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 와일드 애니멀이 죽었단 말이야. 뭐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죽어버렸을 때 이 결과가 for the most part, 대부분 어떻게? 우리한테 안 보인다. 마치 뭐처럼? 빙산의 그 아랫부분처럼 우리한테 안 보이는 거다. 자, 일단 키워드부터 따보자면 야생동물의 질병 정도는 주제에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방향을 따봅시다. 그래서 그 질병이 좋대요 나쁘대요? 플러스 마이너스? 당연히 마이너스 해야 될 건데 왜 마이너스?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 과소평가됐다. 두 번째, 눈에 잘 안 보인다. 이 정도가 주제죠 뭐. 그러면 주제는 야생동물의 질병이 인간 눈에 잘 안 보이는 이유 두 가지 정도 되겠죠. 1번, 광범위한 영향이다. 확인되지 않은 야생동물들의 질병이. 자, 야생동물 나왔네. 확인되지 않은 질병까지 괜찮아요. 근데 얘가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친다는 글인가? 이 글은 이 발견되지 않은 질병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글이에요. 원인에 대한 글이에요. 이거 왜 발견 안 되는 줄 알아? 이유가 두 가지야. 원인이 돼야지. 커즈가 돼야죠.
틀렸습니다. 아예 반대 내용. 1번은 consequence가 아니라 cause로 바뀌어야 돼요. far reaching도 이상하고. 2번 관계가 있다. 질병이 퍼지는 것과 생존율에. 생존율 안 나와요. 3번 인간의 intervention, 어떤 개입이나 간섭이 역할을 한다. wild animal disease를 prevent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뭘 개입해, 지금 관심 없어가지고 빠져 있는데. 그리고 prevent 하지도 않아요. 4번 challenge, 요거 단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전 이래버리면 약간 뉘앙스가 좋지 않고, challenge는 시련 또는 힘든 과제 이런 느낌이에요. 왜 중요한데? 마이너스하다 이거야. 시련이 포함되어 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질병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wildlife population에게, 동물들에게 질병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 어려운 이유가 몇 개? 2개. 4번은 괜찮죠. 5번 중요하대요. 질병을 연구하는 게 뭘 위해? 인간의 건강을 위해. 인간의 건강 왜 튀어나오냐고. 답은 4번이죠. 21번 바로 볼게요. 야, 이거 진짜 당황했겠더라. 글이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미 익숙하겠지만 21, 22, 23, 24 이거 푸는 순서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 이거 그냥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왜? 얘가 보통 너무 어렵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듣기 끝내놓고 요 페이지 딱 왔을 때 얘를 먼저 풉니다. 얘를 풀고 23 풀고 4 풀고 그 다음 얘 풀어놓고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21번부터 그냥 냅다 들이박으면 이렇게 어려운 글이 나왔을 때 머리가 안 풀려있는 상태에서 안 읽혀요. 안 읽히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답도 틀리더라 이거야. 자, 가봅시다. 스포츠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는 본질적으로 에페메럴합니다. 이거를 단어를 줬으면 글이 좀 쉬워지는데 단어를 안 줬단 말이죠. 에페메럴은 일시적인, 휘발성의 정도로 해석해요. 스포츠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것들은 되게 일시적이고 휘발성이 강하다. 일시적으로 상실된대요. 뭐가? Of the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순간이 일시적으로 상실이 되는데, 이런 상실은 용인된대요. 언제? 우리가 미디어에 나온 스포츠 보도를 소비할 때. 뭘로 소비하는데? 반가운 휴식인 거야. 뭐로부터 휴식? 매일매일의 어떤 많은 요구들의 압박으로부터 잠깐 휴식하기 위해 그 미디어에 나온 스포츠 경기, 뭐 챔피언스리그 경기다, 이거 보도를 보는 동안에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여기가 어디지?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상실되게 되는데 이거 받아들여진다. 그거 잠깐 보는 동안은 그러니까 휴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디어 보도를 통해서. 그러나 뭘 꺾지? 많은 스포츠 팬들은 인지합니다. 경쟁인데 무슨 경쟁? 한때 긴급해 보이고 되게 중요해 보였던, 크리티컬해 보였던 그런 경쟁들이 종종 녹아 들어간다는 거지. 어디로? 배경으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배경으로 녹아 들어가고 그러면서 summarily, 아주 간단하게 잊혀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지. 스포츠 경기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것들도 예를 들어 뭐 챔피언스 리그 한 16강전이야. 되게 중요해.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가 붙었다. 근데 경기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이면 그냥 까먹는다 이겁니다. 약간 뉘앙스가 쉽게 잊혀진다. 마이너스하다는 느낌 같은데. 스포츠 경쟁이 ubiquity, 어디에나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흐려져 있는데, 이 경쟁에 대한 깊은 논의 같은 것들이 없는데 어디에서? 현대의 미디어 스케이프, 그러니까 미디어적인 어떤 환경 전체에서 경쟁이란 건 어디에나 존재하고 다음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깊은 논의 같은 건 안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러한 액체성에 기여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액체성이 아니라 디스라고 표현했다. 그럼 앞문장에 언급이 있다는 거고, 뭐가 액체성일까? 자세하게 놓고 보면 멜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멜트가 뭐야? 녹는다. 비유를 쓴 거죠.
스포츠 경쟁들이 녹아서 백그라운드로 사라진다라는 거를 지금 일주일만 지나도 다 없던 일이 돼버려라는 거를 리퀴디티라고 표현한 거겠죠.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힌트도 주네요. 다시 말해서 야 리퀴디티가 뭔지 알아? 새로운 빅 게임, 큰 게임이 거의 겉보기에 항상 around the corner, 눈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전에 경기 끝났어? 그럼 새로운 경기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그리고 새롭게 fueled, 이렇게 활발해지고 가열된 어떤 anticipation이 루틴하게 새로운 경기에 대한 저런 예상이나 전망 같은 것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대체해버려. 뭐에 대해? 결과에 대한 숙고를 대체해버리는데, 숙고를 대체하는데 무슨 결과인데? 이 결과는 빠르게 페이드 된다는 거죠. 여기도 한 번 더 썼네. 뉘앙스가 멜트랑 비슷하죠. 우리의 기억에서 빠르게 흐려진대요. 그러면서 스포츠를 레코드하는 데 있어서도 별로 중요해지지 않고 하찮아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고해볼 그런 틈을 뭐가 대체해? 새로운 경기가 대체한다. 16강전 끝났어. 일주일 지나면 8강전, 4강전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16강전에 대한 숙고가 없어진다 이거지. 그럼 요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스포츠라는 건 다 뭐다? 액체성을 갖고 있다. 액체성이 뭔데? 일시성을 얘기하는 거죠. 첫 문장부터 나왔던 ephemeral, 요걸 표현해 주는 거고, 휘발성이 강하다. 일단 끝까지 읽을게요. 그러나 rising, 뚫고 나오는, 상승하는 게 있어. 뭐 중에서? 어디에나 있는 스포츠 컴페티션 중에서 상승하는 게 뭐냐면, 일단 컴페티션 뭔데? 빠르게 사라진대요. 문화적인 어떤 망각으로서 아까 나온 것처럼 휘발성이 강해서 사라지는 거 사이로 뭐가 rising 하냐? 도치가 돼 있는 거죠 지금. 뭐가 나오는데? those, 이런 것들이 상승한답니다. 얘는 뭐야? 약속을 지니고 있대요. 무슨 약속? 아주 땅을 흔들 만한 모먼트가 될 만한 약속을 지닌 그런 경기들이 나온다. 뭐에 있어서? 사라진 경험과 공통의 문화에 있어서. 대체로 스포츠는 일시적으로 빠르게 소비되고 사라지는 반면에 요 중에서도 어떤 애들이 솟아 올라온다? 예를 들어 월드컵 경기 같은 애들.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갔다. 그러면 사람들의 경험이나 공통의 문화에 있어서 엄청난 그라운드 브레이킹 모먼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온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이벤트이자 챔피언십이냐면 스포츠를 정의 내리고 굳건하게 만든대요. 어떤 사람의 팬심이나 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역사적인 표식의 역할을 해주는데 얘가 질서를 불러오거나 의미나 중요성을 불러일으킨대요. 스포츠 랜드스케이프 환경에. 그러니까 대체로 스포츠는 일시적으로 소비되고 사라지는 휘발성이 강한 건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을 수 있다. 대신 빈칸에서는 일시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휘발성이 강하고 금방금방 사라진다 정도가 돼야 되겠죠. 1번, 어떻게 팬덤이 영향 주냐? 스포츠 미디어 커버리지. 지금 팬덤에 대한 글인가? 이렇게 좁지 않아요? 스포츠 보도에 대한 글이지. 2번, 왜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의 인기가 그렇게 빠르게 사라지냐? 여기는 좋아요. 여기는 통과다 이거야. 빠르게 사라지는 게. 근데 그게 인기에 대한 얘기야? 아이, 인기가 아니지. 경기의 영향, 의미 이런 거죠. 3번, 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포커스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가. 이번 주에 8강전 있어. 이거에 대해 포커스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포커스가 사라지냐. 괜찮지 이거는. 위쪽에 2번에 나온 빠르게 사그라든다, 빠르게 줄어든다 같은 표현이고,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포커스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 보여요. 4번, 왜 스포츠 이벤트들이 미디어 보도에서 여기저기 나오는 거냐. 물론 미디어 보도에 스포츠 이벤트들이 여기저기 나온다는 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냐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이유에 대한 글이 아니고 유비쿼터스 해가지고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글이지 Y가 안 나와요. 5번, 무엇이 스포츠 이벤트를 갖다가 역사적 마커의 일부로 만드냐. 여기 밑줄 부분은 일시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historical marker는 밑줄 부분이 아니라 여기 however 이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밑줄은 아직 얘가 나오지 않았다. 안 돼. 답은 3번으로 봐야죠. 그 다음 24번 연달아 합시다. 대입학 3개가 연달아 어려워가지고
진짜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24번. 문학 작품을 set off, 구분해 주는 건데 뭘로부터? 다른 어떤 이야기를 디스플레이하는 텍스트와 문학 작품을 구분 짓는 건 뭐냐면 문학 작품이 이미 겪었다는 거야. 어떤 선택의 과정을. 그럼 literary works는 뭘 겪었어? 이미 셀렉션을 겪은 거다 이거야. 다시 말해 이게 뭔 말인데 이 문학 작품은 출판이 됐고 그리고 리뷰도 됐을 거고 리프린트까지 됐을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이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대요. 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확신을 가진 상태로 문학 작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접근?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 문학 작품을 갖다가 well constructed, 잘 구성돼 있고 worth it, 이거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점에서 이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안 좋은 책이었어? 그럼 지금 내 눈앞에 안 나와 있을 거니까 내가 글을 읽을 때 이미 타인들이 조금 선택해놓고 검증을 마친 작품이다라는 확신이 문학 작품의 특이점이다. 요 정도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 대해서 협력적인 원칙이 아주 과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호가 돼요. 협력적 원칙? 약간 글의 문맥으로 보자면 이런 얘기 같아요. 내가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퍼블리시, 리뷰, 리프린트를 통해서 선택을 해놓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나랑 일종의 협업을 이룬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학에 있어서는 이런 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put up with, 요거는 좀 외워둘게요. put up with라는 단어가 있고 얘까지 외웁시다. come up with. put up with는 참다, 인내하다. come up with는 떠올리다 정도로 해석해요. 요거 두 개 수거는 많이 나오니까 외울게요. come up with, 떠올리다. put up with, 참다.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많은 모호한 것들과 명확한 관련성이 떨어지는 걸 갖다 참을 수 있대요. 어떻게 가정하지 않으면서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을 굳이 안 해도 이런 것들을 참을 수 있대요. 다시 말해 뭔 얘기야? 이거 나중에 언젠가 말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다른 애들이 다 선택의 과정을 거쳐놓은 거니까. 리더, 독자들은 assume, 가정할 수 있습니다. In literature, 문학에서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냐. 이거 지금 좀 복잡해 보여도 지금 내가 읽을 수 있도록 서점에 배치가 돼 있어? 이 말은 작가가 셀렉션을 거쳤고 다른 여러 독자들이 이미 괜찮다고 인정한 작품인 거니까 이 지금 문학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언어를 쓰고 있어도 이게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커뮤니케이션적인 목적이 있겠지라고 가정할 수 있대요. 그리고 뭐라고 상상하는 대신에 이 스피커나 라이터가 이거 완전히 협력적이지 않고 이상하게 글을 쓰는 놈이네 라고 상상하는 대신에 다른 글들에서 다른 스피치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독자들이 열심히 해석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을?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을 비웃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쓰여진 요소들을 갖다가 참아서 인내하면서 읽을 수 있다 이거야. In the interest of, 이게 중요한 수거죠. 무엇을 위해라고 해석합니다. 뭘 위해서 이걸 참아가면서 해석하고 읽을 수 있냐? Further communicative goal. 작가가 이렇게 쓴 어떤 커뮤니케이션적인 목적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일종의 라벨인데 얘가 우리에게 이유를 줘요. 예상할 수 있는. 뭘 예상해? 우리의 지금 읽고 있는 그 노력의 결과물들이 결국에는 worth it, 가치가 있을 거다. 커뮤니케이션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놨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라벨이 리터러처다 이거야. 그래서 많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상당 부분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의지로부터 온답니다. 독자가 이건 문학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텐션을 기울여주고 불확실성,
약간 탐구해주고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야 지금 이걸로 뭘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바로 답을 요구하는 그런 물음을 갖지 않는 의지로부터 문학의 특성이 나온답니다. 어렵다. 시험장 안에서 긴장된 상태로 한 번에 해석되기가 되게 까다로운 글이고 문장도 진짜 무거워요. 여긴가? 이 문장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이 한 문장이야. 긴장한 상태에서 진짜 안 읽혔을 것 같아요. 대입하 까다로웠습니다. 자, 일단 주제 정리해 보자면 문학에 대한 얘기죠. 문학에서 독자가 조금 복잡하다 하더라도 견딜 만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뭔데? 커뮤니케이션적인 목적이 결국에 있을 것이다. 이 정도죠. 1번 왜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이냐? 문학에서의 불확실성을 왜 기꺼이 받아들이냐? 요거 중요해요. 제목 문제에서 유일하게 물음표가 등장하는데 다른 파트에서 안 나와요. 물음표가 거의. 제목 문제에서 물음표가 나왔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문학 작품에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이 글에 따르면 답이 됩니까? 답이 되죠. Communicative goal. 이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참고 읽는 거다. 이게 있을 거라고 전제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답이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물음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 그럼 정답이에요. 2번 불필요한 요소들은 반드시 leave out이 배제하답니다. 배제시켜야 된다. 내러티브 텍스트에서. 저 불필요한 요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배제하지 말고 참고 넘어가야 된다는 글이에요. 반대. 3번 깊이의 착각. 복잡한 언어는 리터러처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글에서는 강화시킨다 쪽이에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적 목적이 있을 거기 때문에. 4번 문학적 해석은 가치 있는 탐구이다. 여기까지 완벽합니다. 문학적으로 좀 복잡한 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는 가치 있는 탐구야. 가치 있는 추구야. 여기까지 하면 정답이에요. 근데 뭘 위해? 만족을 위해? 이 글이 만족에 대한 글인가? 글 읽으면 재밌어, 만족스러워 이런 단어인가? 커뮤니케이션적인 목적이 있을 거니까 가치가 있겠지 라고 했지 이 가치가 재미, 만족 이건 아니에요. 아마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이 글을 좀 잘 읽었다 하더라도 4번을 많이 찍었을 건데 pleasure 안 됩니다. 근거가 없다. 5번 어떻게 선택적 리딩이 리더의 관점을 narrow, 좁게 만드냐. 셀렉티브 리딩이 안 나오죠? 답은 1번. 자, 마지막 문제 31번. 얼마나 놀랍도록 잘 쓰였던지랑 상관없이 모든 캐릭터들은 lack, 부족해요. 일단 마이너스하게 시작하네. 뭐가 부족한데? 복잡함이나 디테일한 역사 그리고 양면 가치성 또 엄청난 양의 디테일이 부족해. 뭐 무슨 디테일인데? 너 자신의 삶이 갖고 있는 그런 디테일을 문학 캐릭터들은 갖고 있진 않아. 그래서 너의 삶이야. 뭐가? 너의 워크를 갖다가 그 문학 작품의 역할에서 너의 워크를 독특하고 인디비주얼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그 역할 자체가 아니라 뭐야? 네의 삶이야. 역할을 약간 독특하고 인디비주얼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개성 있게 만든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좀 플러스하게 들리는데 개성 있게 만들어준 게 누구라고? 캐릭터가 아니라 너라고. 너. 네 삶. 네 삶. 네 삶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bring your life to the table. 너의 삶을 갖다가 테이블로 갖고 와라. 요쯤 되면 약간 뭔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캐릭터를 갖다가 지금 롤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캐릭터가 어떻게 돼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삶을 갖다가 이 캐릭터한테 입혀라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면밀히 검토함에 의해 그 캐릭터를 그리고 그 연극이나 희극에 나온 이벤트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그리고 또 비교해야 된대요. 그것들을 갖다가 비교하고 이해해야 된답니다. 뭘 통해? 너 자신의 삶을 통해.
너 자신의 삶이랑 비교하고 그 역할을 이해하면서 너는 그 역할을 갖다 뭐 할 수 있어? personalize. 개인화하고 인디비주얼하고 디스팅트하게 만들 수 있어. 개성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 역할을 퍼스널라이징 하면서 너는 너의 인트레스트를 깊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디자이어를 깊게 만들 수 있어. 플러스하죠? 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열망도 높게 만들어줄 수 있어. 너는 아주 잘 알고 있잖아. 어떤 업무에서 너의 흥미가 높아지면 너가 더 잘하게 된다는 걸 알잖아. 근데 아까 삶이랑 비교하면 인트레스트가 높아진다라 그랬으니까 결국에 뭐야? 비교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된다. Once you have 한번 네가 fully examine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어떤 상황을 그 텍스트에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나면 유사한 시츄에이션을 너의 과거에서 찾아라. 여기서 너의 과거는 뭐야? past life죠. 네 과거 삶에서 한번 찾아봐라. 만약에 정확하게 유사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벤트에 있어서 너는 뭐 할 수 있어? 그 상황의 특성을 갖다가 abstract. 요게 추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추출해 볼 수 있어. 정확하게 똑같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 추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너가 뭐 죽여본 적은 없겠지만 아마 저 작품의 인물이 뭔가 살인 같은 걸 저질렀겠죠. 너가 진짜 그래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너는 이끌린 적이 있잖아. 뭔가 해를 가하고 싶다고 이끌린 적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약간 네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교하면서 앱스트랙트 시켜봐라. 역할이 살인자인데 저는 살인 안 해봤습니다. 이러지 말고 너가 그래도 뭔가 그런 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니까 이거를 비슷하게 한번 대입해봐라 이거죠. 이런 단순한 그 모먼트에 대한 이해가 어디서 너 자신의 용어로 이해를 하는 것이 bond 결속시킵니다. 당신을 의식적으로건 잠재의식적으로건 그 역할과 갖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블랭크라는 게 때때로는 제시해줘요. 당신에게 뭐를 what you might do. 이게 두가 왜 따옴표가 있냐. 물론 답증대 중요하진 않습니다. 너가 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한테 좀 제공을 해줄 거야. 이건 뭐냐면 아까 살인을 저질러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너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긴 하지. 그러니까 진짜 그러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했었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아, 그러고 싶다라고 느껴졌던 그런 것들을 이 블랭크를 통해서 너한테 제공해 준다.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이 진짜 어떤 느낌이었을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게 되찾아 주거나 릴리스 놓아줘. 너 안에 뭐를 그 오리지널한 이모션이 뭐였을지를 갖다가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럼 여기가 지금 누가 봐도 플러스 하니까 역할에 대한 오리지널 이모션을 느낄 수 있다. 블랭크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야 뭐가 플러스 하니? 라고 물어봤네. 이 글에 플러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들어가면 돼? 내 과거랑 대입해서 내 인생이랑 연결 지어보는 거. 마지막 그 역할의 퍼포먼스는 뭐냐면 너 자신의 삶이야. 한 번 더 나오네. 네 자신의 삶이 면밀히 검토돼야 돼. 어디에 비춰서 상황과 중심적인 그 플레이의 테마, 주제에 비춰가지고 너의 삶을 면밀히 검토하는 게 그 역할에 대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거야. 다시 한번 Your own life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죠?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답 짓고 끝낼게요. 1번 parallel experiences. 보기를 1번으로 안 내고 얘를 5번으로 냈으면 정답률이 좀 높았을 거예요. 근데 딱 보통 위에서부터 선지를 볼 때 이거 보자마자 답이다 라고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parallel 뭔데? 평행한. 평행한이 뭐야? 이게 같이 간다는 거 아닌가? 쭉 이어진다? 얘랑 얘랑 평행하다? 이게 뭔데? 이게 유사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네 삶에서 그 역할과 평행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게 너한테 느낌을 줄 거다. 1번이 어때요? 지문에 나왔던 similar situation. 저 similar이란 단어와 1번이 충분히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요게 좀 쉽진 않았고 2번 내면에 깔려 있는 테마.
테마가 마지막에 언급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걸 찍을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테마에 비춰서 네 자신의 삶을 탐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테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테마에 비춰가지고 네 삶을 탐구해보고 연구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테마 자체만으로 저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주제를 어긋나요. 얘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3번 뭐 또 정서적인 투쟁 안 나와. 4번 복잡한 스토리라인 안 나와. 5번 어디에서 피드백 안 나와요. 답은 1번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답률 탑7 해설을 마무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 조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일단 어휘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어휘를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저 혼자 영어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휘를 제대로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시험에 약간 벽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시험이 9월, 10월, 11월인데 11월 수능 10월은 사실 엄청 쉽게 출제됩니다. 없는 시험이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남아있는 9월과 11월 본 수능 때 지금 어휘에 벽이 있었는데 이게 알아서 허물어질 거냐? 장담합니다. 안 허물어져요. 나 지금 이번 시험에 벽을 느꼈다.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어휘 이제 와서 뭘 외워? 아마 9월 때 엄청난 벽을 느낄 거고 원래 지금까지 목표가 1등급이었다라고 하더라도 9월 딱 치자마자 영어는 딱 2만 맞으면 되겠다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 절대평가인데 2등급 왜 상처받지 마세요. 충분히 지금부터 시작해도 어휘 열심히 하시면 1등급 가능합니다. 너무 내려놓지 마시고요.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첫 번째 어휘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24번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막 한 문장에 6줄 7줄씩 되는 게 이게 되게 특이한 거냐? 일반적이에요. 평가원이 내는 시험에서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도 하셔야 되냐? 구문도 하셔야 되고요. 구문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 한마디로 하자면 영어의 시간을 너무 줄이시면 안 돼요. 6월이 엄청 쉬웠죠? 19.1%. 근 5년 동안 치러진 모든 평가원 모의고사 통틀어서 가장 쉬웠습니다. 9월 어떻게 낼까? 똑같이 낼 리가 없죠. 미친 것도 아니고. 그럼 평가가 안 되잖아요. 수능 때 보통 평가원은 6%를 타겟으로 내려고 해요. 6%에 맞춰야 되니까 19%는 못 맞췄잖아. 여기 어떻게 내봐야 돼요? 6%로 냅니까? 아니에요. 4% 미만으로 떨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평가가 되지. 우리 지금 시험 2개 남았다고요. 9월에 4% 미만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시험이 하나 있을 거고 나머지 11월인데 촌스럽게 6월에 1등급 떴다 또는 100점 나왔다라고 해서 영어 줄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런 학생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6월에 100점이었다. 9월에 가가지고 앞자리 7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도 높아질 건데 난이도 높아지는 효과에다가 내가 학습량까지 줄여가지고 이 점수 떨어지는 효과를 제곱을 시키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오늘도 해설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